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갈피입니다. 작년에 소개해드린 히가시노 게이고 시리즈 탐정 갈릴레오를 다들 기억하실까요? 도쿄 경시청의 형사 구사나기 슌페이가 천재물리학 교수인 유가와 마나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미스터리 추리소설이었죠.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사건들을 과학적인 추리로 밝혀내고 해결해가는 유가와 마나부의 천재적 추리 능력은 오래전 일본 드라마로도 인기리에 제작되었고 현재는 넷플릭스에서도 만나볼 수 있더군요. 갈릴레오 시리즈 첫 번째 소설집 탐정 갈릴레오에 이어 두 번째 소설집 예지몽도 이번 주부터 소개해볼까 합니다. 기묘한 범죄 사건을 마주한 형사와 과학자의 만남. 새로운 예지몽 시리즈에서 시크한 내생남 갈릴레오를 다시금 만끽해볼까요? 더보기란에 등장인물 소개를 붙여두었습니다. 오디오북 듣기 전에 한번 훑어보시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새롭게 시작하는 시즌2 탐정 갈릴레오. 저와 함께 매력적인 내생남 유가와 마나부를 만나볼까요? 탐정 갈릴레오. 예지몽 첫 번째 사건. 꿈에서 본 소녀. 제1장. 높은 벽돌담이 저택의 주위를 빙 둘러 있지만 그걸 넘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니었다. 남자는 차를 타고 왔다. 집에서 사용하는 경트럭이다. 짐칸에 오르니 가볍게 담에 발을 걸칠 수 있었다. 그렇게 안으로 뛰어내렸다. 넓은 부지의 큰 저택이었다. 남자는 저택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오로지 레이미의 방이 어디인가를 알 따름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다. 저택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다. 불이라고는 정원에 켜진 희미한 조명등 하나뿐이다. 그 희미한 불빛을 피하며 남자는 움직였다. 저택의 남쪽으로 나아갔다. 거기에도 정원이 있었다. 잔디밭 한 구석에는 골프 연습을 위한 네트가 설치되어 있었다. 저택의 주인이 골프를 좋아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 주인이 바로 레이미의 아버지다. 벽에는 붙박이 선반이 달려 있었다. 높은 선반이었다. 스키도 가볍게 들어갈 것 같았다. 남자는 그 선반 옆에 서서 저택을 올려다보았다. 바로 위는 발코니였다. 남자는 속으로 외쳤다. 저기까지만 가면 레이미를 만날 수 있다고. 선반 위에 두 손을 걸치고 반동을 이용해 몸을 위로 끌어올렸다. 발을 걸고 지붕으로 올랐다. 금속이 삐걱대는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그리 크지는 않았다. 지붕 위에 서자 발코니가 바로 눈앞이었다. 남자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누르기 힘들었다. 저 창 너머에서 레이미는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 남자는 발코니의 난간을 잡았다. 원숭이처럼 거기에 매달려 빗물바지에 발을 올리기도 하며 겨우 발코니 위로 올라갔다. 그는 어린 시절 기계체조를 한 적이 있었다. 정말 오랜만에 그 경험이 큰 도움을 주었다. 방 쪽을 향해 섰다. 커튼이 쳐져 있었다. 남자는 창에 손을 댔다. 옆으로 힘을 넣자 가볍게 스르르 열렸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레이미, 역시 너는 날 기다리고 있었구나. 창을 몇십 센티미터 정도 연 다음 그는 신발을 벗고 커튼을 젖히며 안으로 들어갔다. 카펫의 감촉이 양말을 통해 전해져 왔다. 그것만으로 그는 감동하고 말았다. 마침내 레이미의 방에 온 것이다. 그는 실내를 둘러보았다. 5평 정도나 될까? 책장, 책상, 업라이트 피아노 같은 것이 어둠 속에서 보인다. 이윽고 그의 눈길이 침대에서 멈추었다. 그 위에서는 그가 오매불망 꿈꾸고 있던 아가씨가 부드러운 이불에 감싸인 채 잠들어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사실은 잠들지 않은 건지도 몰라. 이미 내가 온 곳을 알고 있지 않을까.
알면서 잠든 척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잖아. 그는 한 걸음 두 걸음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꽃향기가 피어났다. 황홀했다. 마침내 고귀한 존재의 곁에 이르렀다는 실감이 솟구쳐 올랐다. 레이미는 눈을 감고 있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고운 자태. 그의 마음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오른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녀의 볼을 만지려 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믿었다. 그녀는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고 방긋 웃을 것이다. 정말 와줬군요. 손가락이 막 레이미의 볼에 닿으려는 찰나였다. 공기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서 있었다. 레이미에게서 물러나지 못해. 격한 어투였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 검게 빛나는 긴 총이 그의 눈을 파고들었다. 그는 깜짝 놀라 침대에서 벗어났다. 상대가 총을 드는 것이 보였다. 그는 발코니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선반 쪽으로 몸을 던졌다. 거의 동시에 총성이 울리고 그의 등 뒤 유리창이 부서졌다. 유리 파편을 뒤집었으며 그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레이미, 왜... 제2장 담배를 물고 성냥으로 불을 붙였다. 타버린 성냥개비를 재떨이에 버리려다 손길을 멈췄다. 재떨이에는 피오다만 담배가 하나 놓여 있었다. 아직 1cm 정도밖에 타지 않은 것이었다. 1분 전쯤에 자신이 놓아둔 것임을 구산하기는 깨달았다. 옆에 앉은 마키다가 웃었다. 구산하기 선배, 많이 피곤하신 모양인데요. 구산하기는 재떨이에 있는 담배를 비벼 껐다. 몸은 별로 피곤하지 않아. 그냥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서.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일을 할 때는 조금이라도 무슨 의미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예, 그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키다는 커피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뭐 그렇지만 이것도 일이니까요. 좋네. 사람 다 됐어. 내 입에선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대사로군. 그런가요? 내 좋은 거 하나 가르쳐주지. 구산하기는 마키다 쪽으로 얼굴을 바싹 들이댔다. 자네가 아직도 사람다워 보이는 건 형사 경력이 얼마 안 됐기 때문이야. 이런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점점 인간적인 것이 사라져버리지. 우리 계정을 본다면 잘 이해할 수 있겠지. 마키다가 풋 웃음을 터뜨렸다. 구산하기 선배도 꽤 망가졌단 말입니까? 물론 엄청 망가졌지. 빨리 다른 부서로 옮기지 않으면 사회 복귀가 불가능해지고 말 거야. 웨이트리스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구산하기는 물 한 잔을 시켰다. 웨이트리스는 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커피에는 손을 대지 않고 물만 계속 마시기 때문이었다. 커피잔이 비지 않는 이상 아무리 오래 죽치고 있어도 절대로 쫓겨나지 않는다는 것이 구산하기의 지론이다. 앞으로 나타날 상대에 따라서는 그럴 필요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저 사람 아닌가요? 커피숍 입구를 가리키며 마키다가 말했다. 폴로 셔츠에 청바지 차림의 남자가 막 들어서고 있었다. 옆구리에 가방을 끼고 있다. 27이라는 나이에 비해 안정감 있어 보이는 것은 7대3으로 가른 머리 때문일 것이다. 남자는 커피숍 안을 둘러보다가 구산하기 쪽으로 시선을 딱 멈추었다. 그들 말고는 형사로 보일 만한 손님이 없었다. 가족이나 연인 그리고 고등학생 그룹이 커피숍 안 자리를 잡고 있을 뿐이었다. 나카모토 씨 맞습니까? 다가오는 남자에게 구산하기가 물었다. 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긴장한 듯이 보이는 것은 상대가 형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전화를 드렸던 형사 구산학입니다. 이쪽은 동료 형사 마키다고요.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산하기는 일어서서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오늘은 토요일이다. 아닙니다. 마침 외출할 일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말하고 나카모토는 자리에 앉았다. 웨이트리스가 다가오자 그는 커피를 시켰다. 골프 연습이라도. 구사나기가 그렇게 묻자 나카모토는 허를 찔린 듯한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왼손이요. 오른손은 새까맣게 그을렀는데 왼손은 하얗더군요. 아주 열심히 골프를 치시는 모양이군요. 아, 그랬군요. 제 여동생은 정말 꼴불견이라고 말합니다. 나카모토는 왼손을 테이블 아래로 숨기고 겸연쩍게 웃었다. 긴장도 많이 풀린 것 같았다. 저희를 만나는 걸 가족도... 아니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동창생이 저지른 사건 때문에 형사를 만난다고 하면 괜히 걱정할 것 같아서 말이죠. 네, 그럴지도 모르죠. 구사나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로 말씀드렸듯이 나카모토 씨에게 절대로 폐를 끼치진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그러죠. 말씀하신 대로 가져왔습니다. 나카모토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인첩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겁니다. 거기에 찾기 쉽게 쪽지를 붙여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구사나기는 사인첩을 집어들었다. 체크 문양이 그려진 딱딱한 표지에 오래된 사인첩이었다. 다른 페이지에 대해서도 흥미가 잃었지만 우선 노란색 쪽지가 붙은 부분을 펼쳤다. 바로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왔다. 오, 정말 멋진 그림이네요. 네, 그 친구가 그림을 정말 잘 그리니까요. 나카모토가 대답했다. 노란색 쪽지가 붙어있던 페이지에는 색연필로 그린 인형 그림이 있었다. 소녀 인형이었다. 갈색 머리에 눈이 파란 것이 서양인 소녀 같았다. 소매에 하얀 레이스가 달린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구두도 빨갛다. 양말은 하얀색. 인형 옆에 사인펜으로 중학교에 가서도 잘 지내자. 사카기 노부이코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구사나기에 관심을 끈 것은 구석에 조그맣게 그려진 우산을 함께 쓴 그림이었다. 우산 아래에는 사카키 노부이코라는 이름과 모리사키 레임이라는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있네요. 분명히. 구사나기는 테이블 위에 사인첩을 펼쳐놓았다. 그리고 함께 쓴 우산 마크를 가리켰다. 예, 그렇죠. 나카모토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다소 복잡한 웃음이었다. 나카모토 씨도 이 이름의 주인공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들은 바가 없다는 거죠? 네, 그저 미래의 연인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물어도 사카키는 그렇게밖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이런 이름을 쓰는 사람도 없었고 애당초 모리사키라는 성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친구가 마음대로 지어낸 이름이 아닐까 짐작했다고 할까요? 이걸 그린 게 분명히 초등학교 6학년 때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쯤에 저희 반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받은 사인첩이니까요. 그 후로 이 사인첩은 어떻게 보관했습니까? 제 벽장의 상자 속에 잠들어 있었죠. 이걸 찾느라고 오랜만에 벽장 정리를 했습니다. 커피가 나왔다. 나카모토는 블랙커피를 맛있게 홀짝이며 마셨다. 나카모토 씨가 용의자 사카키 씨와 친하게 지낸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까? 친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때 같은 반이었을 뿐이죠. 중학교 때는 한 번도 같은 반을 하지 않았고요. 고등학교는 달랐기 때문에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로는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고요. 그럼 초등학교 5, 6학년 그 2년 동안의 기억 속에서 사카키 씨는 어떤 아이였습니까? 글쎄요,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미래의 연인에 대한 이야기는 묘하게 기억에 남아있지만요. 간단히 말해서 좀 특이한 놈이었어요. 친구들과 별로 어울리지 않는 성격이라 학교 외의 장소에서도 만난 적이 없었고요.
왕따를 당했다든지 자폐증적인 성향이 있었다던가 하는 건 글쎄요. 나카모토는 쓴웃음을 지었다. 뭐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별로 그런 식으로 의식하질 않아서. 나카모토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구사나기는 마키다 쪽을 바라보았다. 물어볼 게 더 없느냐고 눈짓으로 물었다. 후배 형사는 고개를 젓더니 눈으로 대답했다. 여기서 뭘 더 물을 것이 있겠는가 하는 의미였을 것이다. 나카모토가 입을 열었다. 신문에서 봤는데 그게 정말입니까? 사카키가 침입한 곳이 모리사키라는 성을 가진 사람의 집이고 그 딸의 이름이... 잠깐만요. 구사나기는 손바닥을 앞으로 내밀어 말을 막았다.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게 많으실 테지만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카모토는 머리를 극적였다. 이걸 좀 잠시 빌려도 될까요? 사인첩을 닫으며 구사나기가 물었다. 네, 그러십시오. 그럼 고맙습니다. 확인한 다음 바로 돌려드리도록 하죠. 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나카모토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커피를 마셨다. 커피숍을 나서자 구사나기는 사인첩을 마키다에게 건네주었다. 이걸 가지고 바로 수사본부로 가서 사카기 집에서 압수한 어린 시절의 노트나 메모의 필적과 대조해보게. 하긴 내가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지시할 테지만. 그럼 구사나기 선배는 어디로 가시게요? 난 잠깐 들릴 때가 있어서. 난들 들려요? 계장님이 뭐라고 할 텐데요. 마키다가 웃으며 말했다. 갈릴레오에게 갔다고 해. 그럼 입을 꾹 다무실 테니까. 유가와 교수님. 마키다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찾아가 봤자 오늘도 과학 멍청이라고 놀림을 받겠지 뭐. 아유, 지겹다 지겨워. 제3장. 사건은 일주일 전의 일이었다. 세타가야에서 뺑소니 사고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경시청으로 날아들었다. 그런데 자세히 조사해보니 그것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범인이 뺑소니 사고를 일으키기 직전에 근처의 한 저택에 침입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모리사키라는 사람의 집이었다. 집의 세대주인 모리사키 다미오는 수입품 판매회사의 사장이었다. 집에는 부인인 유미코, 외동딸인 여고생 레이미, 이렇게 세 가족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 모리사키 다미오는 싱가포르에 출장 중이었다. 모리사키 다미오의 부인인 유미코의 증언에 따르면 새벽 2시경에 무슨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깼다고 한다. 귀를 기울여 보니 누군가가 발코니에 있는 듯했다. 발코니는 2층에 있는 3개의 방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부부의 침실에서 한 칸 건너 레이미의 방이 있다. 창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유미코는 누군가가 딸의 방에 침입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침대 아래로 손을 넣었다. 거기에는 숨겨둔 엽정이 있었다. 엽정은 모리사키 다미오의 소유물이었다. 대학 시절 사격부에서 활동한 그는 졸업 후에도 수렵을 취미로 삼고 있었다. 물론 늘 침대 아래에 놓아두는 건 아니었지만 다미오가 장기 출장 중일 때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유미코는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을 배웠다고 한다. 그녀는 남편의 지시를 충실히 따른 셈이었다. 엽정을 들고 레이미의 방으로 들어갔더니 한 남자가 침대 곁에 서서 레이미에게 뭔가를 하려 하고 있었다. 유미코는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에 놀랐는지 남자는 도망쳤다. 유미코는 엽정의 방아쇠를 당겼지만 남자는 벌써 발코니를 벗어나 있었다. 남자는 저택의 담 아래에 세워둔 경트럭을 타고 도망치다가 근처에 사는 사람을 치고 말았다. 남자는 곧 체포되었다. 고토구에 사는 사카기 노부이코라는 27살의 남자였다. 집안의 가업인 전기 공사업을 돕고 있었다. 경트럭은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다.
사카기 노부이코는 요 2달 동안 모리사키 레이미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래서 경찰이 혹시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없느냐고 묻자 레이미는 곧장 그의 이름을 꺼냈다. 그렇게 사카기 노부이코의 주소는 금방 드러났다. 그녀에게 보낸 몇 통의 편지에 그의 주소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편지를 버렸지만 한 통 남겨놓은 것이 수사진에게는 행운이었다. 형사 하나가 곧바로 사카기의 집으로 향했다. 사카기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체념했는지 형사가 말을 꺼내자마자 그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간단한 사건이었다. 그 시점에서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제4장 구사나기가 차를 몰고 데이토 대학 정문을 통과한 것은 마키다와 헤어진 지 약 30분 후였다. 주차장의 맨 구석에 차를 세우고 오래된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공학부 물리학과 건물이었다. 제13연구실은 3층에 있었다. 뭐 그리 심각한 사건이 아닐지도 모르지. 범인도 잡혔고 자백도 받았고 증거도 있어. 필요한 건 모두 갖춰진 셈이랄까. 구사나기의 말에 유가와가 대답했다. 그럼 아무 문제도 없네 뭐.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된 사건도 드물지 않나. 그냥 형사로서 행운을 즐기면 되겠군. 아, 근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걸리는 게 뭔데? 동기야. 동기. 난 이해가 안 되는군. 왜 동기가 문제가 되는지. 범인의 목적은 동경하던 여자를 상대로 성욕을 충족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러면 되지 않나? 그건 그렇지만 범인이 왜 그 여자를 노렸느냐가 문제야. 그 여자 이름이 모리사키 레임이었거든. 이름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아니야. 이번 사건에서는 그 이름이 아주 중요해. 범인 사카기 노부이코는 요 2달 동안 모리사키 레이미의 주변을 계속 맴돌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녀의 이름 때문이었거든. 이름 때문이었더라. 옛날에 차인 여자 이름이랑 같았나? 헤이, 감각은 제법인데 좀 달라. 범인 사사키 노부이코는 이렇게 말했어. 그녀와 자신은 하나가 될 운명이다라고. 그건 17년 전에 정해진 일이라고. 구사나기의 말에 유가와는 입을 크게 벌리며 웃었다. 하하, 옛날에 그런 대사가 꽤 유행했던 적이 있었지. 그대와 나는 하나가 될 운명이라는 거. 절대로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말이야. 요즘 세상에 그런 구식 대사를 읊는 인간이 있다니. 나도 처음에야 웃었지. 그렇지만 놈의 이야기를 듣는 사이에 마냥 웃을 수만은 없게 됐어. 구사나기는 상의 호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그것을 유가와 쪽으로 내밀었다. 이게 뭔데? 유가와는 사진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장문의 한 부분이야. 사카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쓴 거라고 하는데 제목은 나의 꿈. 내용은 미래에 자신이 결혼할 여자 꿈을 꾸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여자 이름이 모리사키 레이미. 사진을 좀 자세히 봐봐. 모리사키 레이미라고 적혀 있을 거야. 그렇게 적혀 있군. 유가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가족에게서도 확인해 본 결과 사사키 본인이 늘 그런 말을 했다고 해. 어린 시절부터 줄곧 언젠가는 모리사키 레임이라는 여자를 만나고 결혼할 것이라고. 그걸 뒷받침하는 건 이 장문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네. 내 한 3, 40분 전에 사카키의 초등학교 시절 동급생도 만났거든. 근데 사카키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야. 구사나기는 사인첩 이야기도 해주었다. 유가와가 팔짱을 꼈다. 27살까지 그런 꿈을 간직했다니 좀 특이하군. 게다가 정말로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니. 거참.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계기로 모리사키 레임이라는 여고생이 있다는 걸 안 모양이야. 그 후로는 아무도 말릴 수 없었다고 해. 전화를 걸고 편지를 쓰고 등하교 때 숨어서 기다리고. 그 때문에 모리사키 레이미는 너무 무서워서 최근에는 외출도 잘 못했다더군. 완전히 스토커라는 얘기네. 그렇지. 근데
어떤 타입의 인간은 자신이 미움받고 있다는 걸 자각하지 못한다니까. 사카키 말로는 그녀는 아직 어리니까 어른이 될 때까지는 자신이 옆에서 지켜줄 생각이었다고 하더군. 구사나기의 말에 유가와는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어째 서로에게 참으로 불행한 우연이로군. 문제는 바로 그거야. 근데 세상에 그런 우연이 있다고 생각하나? 어린 시절 꿈에서 보았던 이름을 가진 여자와 17년 후에 만나는 그런 우연? 그런 우연. 있을 테지. 유가와는 주저없이 말했다. 그 사실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나 역시 인정할 수밖에. 근데 모리사키 레임이라고. 그저 그 이름이 야마모토 요시코라면 내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모리사키 레임이라고. 모리사키라는 성이나 레임이라는 이름이나 정말 흔하지 않거든. 그런데도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럼 우연이 아니라면 뭔데? 모르지 그거야. 내 그래서 고민이야. 어이, 구사나기. 설마 그 수수께끼를 나더러 풀어보란 말은 아니겠지? 설마 했더니 역시라는 말도 있잖아. 구사나기가 유가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심각한 눈길로 유가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우리 형사들은 이런 종류의 이야기에 정말 약해. 그러니 부탁이야. 머리를 좀 빌려줘. 나도 그런 데는 약해. 그렇지만 지난번에 그 유체 이탈의 수수께끼도 풀었잖아. 그런 방법으로 좀 한번 해봐. 아니야. 그건 물리현상이었네. 이번에는 예지몽, 그 어떤 심리 수수께끼잖아. 분야가 달라. 뭐야? 자네 그런 예지몽 같은 걸 믿어? 야, 자네답지 않은데. 내 그런 걸 믿는다고 말은 하지 않았네. 단순한 우연이라고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공교롭다니까. 그럼 우연이라 뭐 안 좋은 거라도 있나? 안 좋은 거야 없지만 이게 우연이라고 하면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거든. 뭔데 그건? 그게 우선 매스컴이 문제야. 꿈의 예언, 예지몽이라는 둥, 윤회라는 둥, 그 말도 안 되는 신비주의를 이야기거리로 삼을 게 뻔하거든. 그게 사실 벌써 냄새를 맡았어. 아마 곧 텔레비전에 나올 거야. 그거 재미있네. 그렇게 재미있지만은 않다는 표정으로 유가와가 말했다. 그리고 두 번째, 재판과도 관련이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그놈의 변호사가 정신 이상으로 내세울 게 뻔하거든. 그건 그럴 테지. 유가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변호사라도 그렇게 하겠는걸.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거의 정신 이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어떤 의도나 조작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단순히 정신 이상으로 정리할 수 없을지도 몰라. 의도나 조작.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해 달라는 거지. 그 의도나 조작 말이야. 구사나기의 말에 유가와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슨 생각이라도 떠오른 듯 구사나기를 바라보았다. 우연이 아니라면 필연이겠지. 그 사카기라는 남자가 17년 전에 모리사키 레임이란 이름을 알았다는 것은 그 즈음에 그 아이를 봤다는 거겠지. 그건 우리 형사들도 다 생각했던 내용이지. 그렇지만 있을 수가 없어. 모리사키 레이미는 현재 16살이니까. 그 말인즉 그때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야. 사카기와 모리사키 집안은 아무 접점이 없어. 10살밖에 안 됐던 어린 시절 사카기가 모리사키가 사는 세타가야에 갈 일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렇군.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난 손 들겠네. 유가와가 두 손을 번쩍 치켜들며 말했다. 자네가 그렇게 말하면 나도 방법이 없다니까. 구사나기가 머리카락 사이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마구 긁었다. 참, 역시 우연인가. 거기다가 범인은 단순한 망상증 환자고 초대장도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초대장, 그건 또 무슨 말인가? 유가와가 흥미롭다는 듯 물었다. 그 범인 사카기가 그날 밤 모리사키 레이미의 초대장을 받았다는 거야.
자신의 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찾아와 달라는 편지를 받았다는 거지. 물론 레이미는 그런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유가와가 창문을 통해 먼 곳을 바라보았다. 물론 유가와의 머릿속에서는 지금 수많은 생각이 오가고 있음이 분명했다. 이윽고 그는 구사나기 쪽을 돌아보았다. 일단 같이 쓴 우상 그림이 있다는 그 사인첩을 보고 싶은데. 물론이지. 구사나기가 힘차게 대답했다. 제5장. 사인첩을 덮고 유가와는 한숨을 내쉬었다. 오른손으로 턱을 개고 왼손 검지로 책상을 통통 두드렸다. 그의 앞에는 사카기의 노트, 장문, 수첩 따위가 놓여 있었다. 그 모든 것에는 모리사키 레임이라는 이름이 한 번 이상 적혀 있었다. 보고 나니까 어때? 구사나기가 물었다. 이상해. 유가와가 대답했다. 이건 정말 이상해. 왜? 역시 우연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 아니, 그게 아닐 거야. 이 자료를 들여다보는 사이에 우연이라는 생각을 버리게 됐어. 가공의 인물에 대해 이렇게 집착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흔치 않은 일인데 그런 동성동명의 인물이 존재한다는 건 더더욱 이상하지. 그렇지만 설명이 불가능하잖아. 현재로서는. 유가와는 책상 위를 다시 한번 휙 둘러보았다. 질문이 있는데 모리사키 레임이라는 이름은 대체 어디서 온 건가? 사카키는 그 이름을 꿈속에서 보았다고 해. 아니. 그게 아니라 실제 인물 말이야. 레임이라고 이름을 지은 사람은 그녀의 아버지인가? 아니, 어머니라고 하더군. 분명한가? 확실해. 사카기한테서 예지몽에 관해서 듣고선 곧바로 모리사키 집으로 가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거든. 그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도 그때 들었고. 구사나기가 모리사키 집을 찾아갔을 때 남편 다미오는 집에 있었다. 사건에 대해 듣고 서둘러 싱가포르에서 귀국했던 것이다. 다미오는 시종 험악한 표정으로 범인을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사나기는 모리사키 부부와 레이미에게 사카키의 예지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뭔가 떠오르는 게 없느냐고 물어보았다. 이마까지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화가 난 다미오는 그것을 강하게 부정했다. 예지몽이라니.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게다가 레이미와 관련된 꿈이라고. 자기 주체도 모르는 자식. 정상 참작이라도 될까 싶어서 순진한 척 연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 노트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니. 그런 게 무슨 소용입니까? 레이미를 알고 나서 적어놓은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리사키 다미오의 말이 틀리다는 것은 명백했다. 범인 사카기가 17년 전부터 모리사키 레임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이 증명해준다. 나카모토의 사인첩도 그 중에 하나였다. 구사나기는 모리사키 부부에게 레임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고 물어보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미코 부인이 대답했다. 그 이름은 내가 병원 침대에서 생각한 거예요. 뱃속의 아기가 남자인 줄 알고 여자의 이름은 미리 생각해두지 않았거든요. 유미코는 전형적인 일본 사람 얼굴에 여인 몸매의 여자였다. 몸짓이나 말투가 품이 있고 연약해 보이기도 했다. 그녀가 엽총을 든 모습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다. 이름을 지을 때 뭔가 참고한 건 없었나요? 예를 들어 성명학 책이라든지. 구사나기의 질문에 유미코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그런 건 본 적이 없어요. 그저 예의 바르게 자라달라는 뜻에서 레임이라고 지었을 뿐이에요. 누구에게 이름에 관련해서 의논을 했다거나. 아니에요. 남편이 저한테 맡긴다고 해서요. 레이미. 정말 좋은 이름 아닙니까? 아내가 그 이름을 언급했을 때 나도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다미오가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구사나기는 레이미에게 의견을 물었다. 레이미는 유미코와는 대조적으로
윤곽이 뚜렷한 얼굴형이었다. 눈도 커다라니 성장하면 대단한 미인이 될 것 같았다. 대체 무슨 영분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너무 기분이 나쁘고 그날 밤에 제가 잠들어 있었던 게 얼마나 다행인지 만일 중간에 눈이라도 떴다면 그 남자가 제 침대 옆에 있었다는 걸 알았더라면 생각만 해도 너무 소름 끼쳐요. 그녀는 정말 겁먹은 표정이었다. 몸을 부르르 떨기도 했다. 그런 딸의 손을 유미코가 꼭 잡아주었다. 도망치다가 사람까지 치어 죽였잖아요. 그런 놈이라면 사형을 시켜 마땅하죠. 레이미의 아버지 모리사키 다미오가 다시 한번 말했다. 사건이 일어나는 그날 밤 본인은 잠들어 있었단 말이지. 구사나기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유가와는 그렇게 운을 댔다. 어머니 유미코가 엽청을 싸서 유리창 깨어졌거든. 그 소리에 놀라서 잠에서 깼다는 거야. 그전까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하고. 유가와는 팔짱을 낀 채 무슨 생각에 젖은 표정이었다. 초대장을 한번 볼 수 있을까? 범인이 레이미한테서 받았다는 편지 말이야. 실물은 없지만 복사본은 있지. 구사나기는 마구 흩어져 있는 자료 더미에서 파일 한 권을 꺼내 유가와 앞에 펼쳤다. 이거야. 손편지가 아니라 워드 프로세서로 쳤군. 사건 전날에 왔다는 게 사카케의 주장이야. 봉투도 남아있고 우표에 소인도 찍혀있어. 발신인과 수신인 이름도 모두 워드 프로세서로 친 거야. 근데 모리사키 레이미가 보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어. 어쩌면 사카키가 자신의 손으로 작성해서 자신에게 보냈거나 사카키가 모리사키 레이미한테 집착한다는 것을 아는 제3자가 악질적인 장난을 친 거거나. 장난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자기가 자기한테 보낼 이유가 있을까? 모르지 그건. 그놈이라면 그런 이상한 짓을 할 것 같기도 하고. 유가와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문장을 읽기 시작했다.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사카기 노부이코님, 늘 저를 지켜봐 주셔서 고마워요. 그렇지만 당신 마음에 답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차분히 얘기라도 나누고 싶은데 하지만 바깥에선 만날 수가 없어요. 저의 방으로 와주시겠어요? 내일 밤 창문을 열어둘게요. 담은 가볍게 넘을 수 있을 거예요. 아무도 몰래 살짝 오세요.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 혼자만 계세요. 모리사키 레이미. 유가와가 고개를 들었다. 내 편지를 그대로 믿고 방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사카키의 주장이란 말이지. 그래, 정말 어이가 없지. 그러나 유가와는 아무 말 없이 초대장을 내려다보았다. 안경 저 안쪽의 눈이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이 구사나기 쪽으로 움직였다. 고토구라고 했던가? 사카기의 집 말이야. 고토구 맞나? 응, 맞아. 그럼 좋아. 유가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단 가보지. 응? 사카기 집으로? 지금? 이런 데서 고민해봤자 답은 안 나오지. 해답은 사카기의 어린 시절에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유가와는 구사나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왜? 나 같은 아마추어를 용의자 가족과는 만나게 해줄 수 없다는 건가? 그렇다면 그냥 돌아가지. 나도 바쁜 몸이니까. 이 사내가 이런 말을 할 때는 분명 어떤 실마리를 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구사나기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좋아. 내가 상부에는 말을 잘 해놓지. 제6장 1914년 어느 날 발칸반도의 한 사제가 꿈을 꿨지. 자신의 서재 테이블에 검은 봉투에 편지가 놓여있는 꿈이었어. 주스석에서 유가와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고토구에 있는 사카기 노부이코의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다. 꿈속에서 받은 그 편지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대공에게서 온 것인데 내용은 자신과 아내는 사라예보에서 정치범죄에 희생되었다는 것이었어. 그리고 다음 날 이 사제는 사라예보에서 대공 부부가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
그게 사실이야? 사실이라고 해.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지봉에 관련된 이야기는 옛날부터 굉장히 많았으니까. 그 대부분은 아마도 우연일 테지. 그렇지만 그 중에는 우연이란 말로 정리해버릴 수 없는 것들도 많아. 그리고 그것들은 되게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지. 이를테면 방금 말한 사제의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사제는 대공 부부를 무척이나 걱정하고 있었어. 마음 한구석에 살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런 잠재적인 생각이 꿈으로 나타났다고. 그렇지. 그 이해가 가지. 그러니까 사사키가 모리사키 레임이란 이름을 어린 시절에 꿈에서 본 것도 뭔지는 모르지만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건가? 구사나기가 물었다. 아마도 그렇다고 해야겠지. 그렇지만 그걸 안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될 거야. 그걸 알면 사건은 해결된 거나 다름없지 않을까. 물론 지금과는 전혀 다른 답이 나오겠지만. 그게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지? 구사나기가 그렇게 물었지만 유가와는 그건 나중에 즐거움으로 남겨두도록 하지. 라며 한쪽 볼을 실룩이며 싱긋 웃었다. 사카기의 집은 가사이교로의 면에 있었다. 3층 건물로 1층이 사무실 겸 창고였다. 물론 지금은 문이 굳게 닫혀있는 상태였다. 정말 왜 그런 말을 하게 된 건지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상한 여자에게 정신을 파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내버려 뒀는데. 아휴,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곤.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사카기 노부이코의 어머니 도미코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그렇게 말했다. 사카기의 아버지는 사건 직후에 쓰러져서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노부이코의 누나 가나코가 아버지를 간호하기 위해 와 있었다. 아드님이 모리사키 레임이란 이름을 입에 담기 시작한 것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였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 무슨 특별한 일 같은 건 없었으니까. 유가와가 물었다. 구사나기는 그가 대학 교수이면서 불가사의한 현상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사카기 가족에게 미리 전해두었다. 글쎄요.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모리사키라는 성을 들어본 기억은 없는지요? 이웃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다든지. 모리사키라는 성을 들어본 기억은 없어요. 우리 손님 중에도 그런 성을 쓰는 사람이 없었고 이웃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노부이코가 대체 어디서 그런 성을 들어 알고 있었는지 우리 모두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당시 아드님은 주로 어디에서 놀았나요? 자주 가던 가게라든지 친구 집이라든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유가와가 그렇게 물었지만 도미코는 미간을 찌푸린 채 고개만 갸웃할 따름이었다. 잊었다기보다는 생각을 떠올릴 만한 정신 상태가 아닌 것 같았다. 그 당시 아드님에 대해 알 만한 것이 없을까요? 일기라든지 앨범이라든지. 유가와의 질문에 조금 떨어진 곳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사카키의 누나 가나코가 사진 앨범이 있다고 말했다. 그럼 그걸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가나코가 계단을 올라갔다. 도미코는 무릎 위에서 손수건을 곱게 접었다. 손수건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다. 도미코가 고개를 푹 수그린 채 물었다. 노부이코는 얼마나 무서운 벌을 받게 되나요? 그건 아직 모릅니다. 가택 침입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그 후에 사람을 치고 도망친 것이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구사나기가 대답해 주었다. 도미코는 절망적인 탄식을 뱉어냈다. 그 아이가 그런 짓을. 그렇게 착한 아이가 왜. 범죄자의 가족은 다들 그렇게 말하지요 라는 말을 속으로 삼켰다. 가나코가 위층에서 내려왔다. 손에 파란 겉표지에 사진 앨범을 들고서. 이거예요. 유가와는 앨범을 받아들고 무릎 위에서 펼쳤다.
구산하기도 옆에서 고개를 기울여 살펴본다. 첫 페이지에는 아기 사진이 있었다. 발가벗은 채 의자에 앉아있는. 초등학교 4학년이라면... 페이지를 넘기며 유가와가 중얼거렸다. 거기 어느 때 사진인지 메모가 되어 있을 거예요. 가나코가 말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여기저기에 노부이코 유치원 졸업식 같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유가와는 노부이코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적힌 페이지를 펼쳤다. 운동회와 소풍 사진이 몇 장 붙어 있었다. 특별히 의미가 있을 만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구산하기가 옆에서 말했다. 아무래도 당시 아드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친구겠죠? 구산하기는 도미코와 가나코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물었다. 예, 그렇지만 옛날부터 친한 친구가 그닥 없었던 것 같아요. 도미코가 대답했다. 아, 그런가요? 예, 혼자서 놀기를 좋아하는 아이였으니까요. 그런 느낌이 든다는 생각을 하며 구산하기는 혼자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였다. 유가와가 구산하기의 옆구리를 푹 찔렀다. 구산하기, 이거 좀 봐. 뭔데? 이 사진 말이야. 유가와는 한 장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 옆에는 노부이코 2학년 때라는 메모가 있었다. 2학년 때라는데? 자세히 좀 보라니까. 구산하기는 유가와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보았다. 거기에는 길가에 서 있는 어린 노부이코가 있었다. 그리고 그가 끌어안고 있는 것을 보고 구산하기는 눈을 화들짝 떴다. 이건... 기억하지? 물론 기억하지. 그 인형이잖아. 사인첩에 그려져 있던 인형이 분명했다. 그림 속의 인형이 사카기 노부이코가 실제로 가지고 있던 인형이었단 말인가. 그렇지만 사내 아이가 인형을 안고 있다니 이건 보기 드문 일이었다. 이게 무슨 추억을 간직하는 물건이라도 되나요? 유가와가 사카기 모녀에게 물었다. 그건 아마도... 가나코가 기억을 떠올린 것 같았다. 노부이코가 어릴 때 어떤 사람이 주었다고 하면서 가지고 온 거였어요. 어머니도 기억하죠? 글쎄, 그런 일이 있었던가? 도미코는 잊은 듯했다. 혹시 이 인형 지금도 있습니까? 유가와가 물었다. 아니요, 없습니다. 가나코가 단정적으로 말했다. 어머니가 버렸어요. 재수없는 물건이라고 하면서. 내가 그랬어? 재수가 없다니. 그건 또 무슨 뜻이죠? 유가와가 물었다. 그게 이 부근에서 어린 여자애가 차에 치여 죽었거든요. 그 여자애가 소중하게 간직하던 인형이었어요. 노부이코 말로는 그 죽은 애랑 그 전에 자주 공원에서 놀았다고 하던데 그 애 아버지가 줬다고 했어요. 기억이 났다는 듯 도미코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보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혹시 그 여자아이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가나코가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 전 처음부터 몰랐을 거예요. 유가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어떤 사고가 급회전하고 있는지 구산하기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 이윽고 그가 고개를 들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정보를 주셨어요. 모녀를 향해 유가와는 그렇게 말하고 가자며 구산하기를 재촉했다. 차로 돌아와 유가와가 말했다. 그 인형의 주인을 찾아야겠어. 어떻게든 좀 찾아볼 수 없을까? 그거야 못 찾을 것도 없지. 과거의 교통사고 기록을 조사해보면 되니까. 그런데 왜? 좀 설명을 해봐. 아직은 단언할 수 없지만 그 인형이 사카기 예지몽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뭐, 죽은 여자의 영이 인형에 머물고 있다 뭐 그런 거? 그러자 평소라면 그런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던 유가와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지도 모르지. 뭐야.
좀 진지하게 말해주지 않겠어? 난 물론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중이야. 그걸 알아야 되는 이유를 모른 채 움직일 수는 없다고. 교통사고 기록을 조사하려면 나름대로 설명을 해줘야 하니까. 구사나기가 그렇게 말하자 유가와는 정면을 바라본 채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억지로 해달라는 말은 않겠네. 난 아무래도 좋으니까. 예지몽의 수수께끼가 풀리든 안 풀리든. 하이쿠, 거의 협박을 하는구만. 협박할 생각은 없어. 그저 지금 단계에서는 나로서도 뭐라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유가와의 대답에 구사나기는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이 사내의 두뇌를 빌리지 않고서는 헤쳐나갈 길이 없다. 알았어. 내 조사해 주면 될 거 아니야. 그 아버지에 대해서도. 아버지? 사카기 노부이코에게 인형을 주었다는 사고당한 아이의 아버지 말이야. 그래. 구사나기는 차를 몰기 시작했다. 인형에게 영이 옮겨 붙었다는 이야기를 하면 경시청 상사들이 대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생각하면 두렵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했다. 이틀 후 구사나기는 전화로 유가와에게 말했다. 인형의 주인을 알았어. 아주 잘했다고 칭찬이라도 해주고 싶지만 생각해보니 그건 마땅히 자네가 할 일을 한 것뿐이니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아주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고. 윗사람에게 그 서류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느라 내 진땀을 뺐거든. 오래된 기록을 얼마나 열심히 들춰냈는지 몰라. 그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 그 모든 게 자네를 위한 일인데 뭘. 그나저나 어땠어?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헛다리 짚었네. 어떻게? 사고를 당한 여자의 이름은 사쿠라이 신코. 모리사키도 아니고 레이미도 아니야. 그런가. 그거 참 해석하네. 유가와의 대답이 뜻밖에도 산뜻했다. 뭐야, 별로 애석해하지 않은 것 같네. 근거 없는 기대는 애당초 하지 않는다는 게 나의 가치관이니까. 그나저나 그 여자아이의 아버지는 조사해봤나? 뭐 조금은. 사고 당시 사카기 집 부근에 살고 있었어. 지금은 다른 곳에 살고 있고 직업은 디자이너고. 디자이너, 패션 디자인 쪽인가? 아니, 일러스트나 책의 장정 같은 거를 디자인하는. 그렇다면 집에서 일을 하겠네. 글쎄, 거기까진 모르겠지만 뭐 그게 문제라도 되나? 유가와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화기를 든 채 생각에 잠긴 것 같았다. 어이, 유가와. 왜? 구사나기가 초조한 목소리로 불렀다. 뭔가 보이기 시작한 듯해. 보이기 시작하더니 뭐가? 사건의 윤곽. 그렇다면 이제부터 구사나기 형사가 해줄 일은 단 하나. 그게 뭔데? 교통사고가 일어났던 당시 일을 조사하는 거지. 여자의 아버지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가능한 한 자세하게 조사해주게. 아마도 모리사키 레임이라는 그 이름이 나오게 될 거야. 너무 일방적으로 말하는 통에 구사나기는 뭐가 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아이고 참. 혼자서만 앞서가지 말라니까. 자네 혼자만 고개를 끄덕이지 말고 그 보이기 시작했다는 윤곽을 내가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좀 해봐. 이건 경찰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야. 거의 폭발할 것 같은 감정이 배인 그 말투에 유가와는 웃었다. 자나의 그런 말투 오랜만에 들어보니 꽤 재미있는데. 좋아. 어디서 만나서 천천히 이야기를 해주지. 내 말을 들은 다음에 조사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도록 해. 그리고 만일 내 추리가 맞는다면 사건의 구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야. 아주 거창하게 나오는데 그렇게 놀랄 만한 이야기야? 아마도 놀라지 않고는 못 베길 것 같군. 유가의 말투는 장난스러웠지만 목소리의 울림은 심각했다. 약 30분 후 구사나기는 데이토 대학에서 가장 가까운 커피숍에서 유가와를 만났다. 맨 끝 테이블에서 물리학자는 형사에게 자신의 추리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였다. 음.
제7장. 구사나기가 문 앞에 섰을 때 마침 현관문이 열리면서 모리사키 유미코가 나왔다. 그녀는 형사의 얼굴을 알아차리고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구사나기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유미코는 주변을 살피면서 문 쪽으로 다가왔다. 무슨 일로? 잠깐 물어볼 게 있어서요. 혹시 외출하십니까? 네, 쇼핑을 하러 가는 참이었어요. 그럼 바쁘지 않으시다면 시간을 좀 내주시겠습니까? 그러죠. 유미코는 잠깐 망설이더니 웃음 띤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들어오세요. 거실이 좀 어지럽지만요. 실례합니다. 하고 구사나기는 머리를 숙이며 안으로 들어갔다. 어지럽다고 말했지만 가죽 소파가 놓인 거실은 청결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잘 정돈되어 있고 고급 장식품들도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며 나름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남편이 깔끔한 사람일 것이라고 구사나기는 추측했다. 구사나기가 괜찮다고 완곡히 거절했음에도 유미코는 홍차와 과자를 내어왔다. 어떤 상대일은 이렇게 예의를 갖추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인지도 모른다. 구사나기는 홍차를 마셨다. 여태 마셔본 적이 없는 홍차 같았다. 향기도 아주 특별했다. 선택받은 사람만이 마실 수 있는 홍차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오, 맛있네요. 하고 그가 말했다. 근데 알고 싶으시다는 게 뭔가요? 구사나기는 자세를 고치고 홍차잔을 내려놓았다. 사카기 노부이코 집이 고토구 기바라는 사실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때 제가 부인에게 그 부근에 가본 적이 없느냐고 물었었죠. 사카키가 따님의 이름을 어린 시절부터 입에 담았다는 증언을 듣고 댁과 사카기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하지만 부인은 간 적이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렇죠. 유미코는 입을 다문 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동자가 흔들렸다. 부인. 구사나기는 상대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지금도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럼 이 이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구사나기는 천천히 수첩을 꺼내 펼쳤다. 그러나 그럴 필요도 없었다. 거기에 적힌 이름은 벌써 머릿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었다. 구사나기가 말을 이었다. 사쿠라이 스토무라는 사람입니다. 유미코의 눈이 둥그레졌다. 피가 빠져나가기라도 한 듯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아시죠? 구사나기가 다시 물었다. 아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사람 몰라요. 구사나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선뜻 인정하리라고는 처음부터 생각하지도 않았다. 사쿠라이 스토모 씨는 현재 치바에서 디자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독신이시고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전 그런 사람 모른다고 했는데. 사쿠라이 씨는 구사나기가 말을 이어갔다. 부인과의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배터리가 다 된 인형처럼 유미코의 움직임이 뚝 멈추었다. 허공을 올려다보는 눈이 충혈되기 시작했다. 20년 전쯤 사카기 전기공사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한 디자이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쿠라이 스토무 씨죠. 그는 부인을 병으로 잃고 딸과 둘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매주 찾아오는 여자가 있었고요. 그 사람이 바로 부인이셨고요. 구사나기는 숨도 쉬지 않고 말했다. 모든 것을 안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정확하게 전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였다. 물론 사쿠라이는 모든 것을 금방 인정하지는 않았다. 처음에는 그가 모리사키라는 성은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강하게 부정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워서 오히려 구사나기는 자신의 추리가 맞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 사쿠라의 태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모리사키 유미코와의 관련성을 지적받았을 때였다. 구사나기는
그가 예전에 이케부쿠로의 문화센터에서 강사를 했고 그 학생 가운데 모리사키 유미코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북 디자인을 가르치는 그 강좌는 학생이 많지 않았고 그나마 6개월 만에 폐지되었다. 게다가 모리사키 유미코 혼자서 그 강의를 들을 때가 많았다. 사쿠라이가 그녀를 기억하지 못할 리는 없는 것이었다. 구사나기의 말을 들은 모리사키 유미코의 볼이 일그러졌다. 어쩌면 그녀는 애써 미소를 띠려 했을지도 모른다. 왜? 하고 그녀는 입을 열었다.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왜 그 옛날 일을? 그건 이번 사건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부인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 무슨 말인지 도무지... 사쿠라의 신코짱을 기억하시겠죠? 사쿠라 씨의 딸입니다. 신코짱도 부인을 무척이나 따랐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부인에게 받은 인형을 늘 가슴에 안고 지냈고요. 인형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시 유미코의 표정에 변화가 나타났다. 긴장이 풀어지면서 힘이 쭉 빠진 듯한 느낌이었다. 체념이라는 것을 구산하기는 얼른 알아차렸다. 신코짱은 그 인형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부인도 아시겠죠? 맞습니다. 레이미라는 이름을 붙였죠. 신코짱은 레이미짱에게도 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쿠라이는 아니었습니다. 신코짱에게 레이미짱은 매주 찾아오는 상냥한 아주머니의 아이였으니까 모리사키 레이미. 당신의 성을 따서 모리사키 레이미라고 인형의 이름이 완성되었습니다. 유미코의 고개가 앞으로 푹 꺾였다. 그리고 어깨를 가늘게 떨었다. 신코짱이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것을 부인도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 후에도 몇 년이나 부인과 사쿠라이 씨의 관계가 지속되었으니까요. 결국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 계기는 혹시 부인의 임신 아닌가요? 유미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긍정의 침묵이라고 구산하기는 생각했다. 리우코 부인은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애가 남편의 애인지 사쿠라이 씨의 아이인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아이에게 준 이름이죠. 부인은 태어난 따님에게 레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바로 신코짱의 그 인형 이름 말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냥 좋은 이름이라 지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인형의 이름을 얻은 모리사키 레이미는 16년 동안 건강하게 자랐죠. 그리고 그 사이 부인은 한 번도 사쿠라이 씨를 만나진 않았고요. 과거의 불륜관계는 완벽하게 은폐되었다고 부인께서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런 당신 앞에 말도 안 되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사카기 노부히코였습니다. 유미코는 계속 침묵했다. 자세도 변하지 않았다. 일단 모든 것을 들어보자고 결의한 것 같았다. 사카기가 사는 장소와 그가 모리사키 레임이라는 이름을 10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는 이야기를 레이미에게 듣고서 당신은 얼어붙고 말았을 겁니다. 사쿠라이 부녀와 관계가 있는 인물임에 분명하다고 생각했을 테니 말이죠. 그리고 그 직감은 옳았습니다. 구사나기는 사카기와 사쿠라이 신코의 인형이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 듯 유미코는 놀라움과 절망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어린 사카기가 함께 놀았던 사쿠라이 신코에게서 인형의 이름을 들었으리라는 건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카기 어머니가 그 인형을 버리고 말았죠. 어린 마음에 사카기는 꽤 큰 충격을 받았을 테지만 어린 그 역시 그런 인형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리고 2년 후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인형의 이름만은 기억해냅니다. 모리사키 레이미. 아마도 그 이름으로 인하여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런 이름을 가진 여자가 존재하며 자신과 보이지 않는 끈으로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고 믿기에 이르렀고요. 그런데 하고 구사나기는 말을 이었다.
그런 배경이 있는 줄을 몰랐기에 부인은 사학이라는 존재가 그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를 이대로 두면 언젠가는 옛날의 불륜이 발각될 것이라. 아니, 부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레이미가 누구의 자식이었느냐 하는 사실이었을 겁니다. 레이미는 고개를 숙인 채 신음하듯 유미코가 말했다. 남편의 아이예요. 구사나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에 관해서는 지금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인은 합법적으로 사학기를 매장하는 방법을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방법이란 정당방위로 그를 살해하는 것이었겠죠. 사학기를 불러들여 딸의 방에 침입하게 만들고 그걸 확인한 당신이 그를 사살한다는 것이죠. 절대로 세상의 비난을 받지 않고 절도범 방지법에 따라 무죄가 될 가능성이 꽤나 높은 멋들어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엽총의 총알이 사카기의 몸에 맞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되었죠. 여기서 유미코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맥빠진 몸짓이었다. 아니에요. 그런 계획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구사나기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사카기를 불러들인 그 편지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워드 프로세서의 기종과 사용한 종이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것이 부인이 다니고 있는 요리교실에서 발견되었고요. 요리법을 쓸 때 강사가 가끔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부인이 최근에 그걸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목격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반나절 동안 동료 형사가 사용한 잉크 리본을 조사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그 리본에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구사나기는 자신이 해야 할 말은 모두 했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유미코의 대답을 기다리는 일뿐이었다. 충혈된 그녀의 눈이 젖어들기 시작했다. 눈물이 고이더니 이윽고 아래로 뚝 떨어졌다. 그 눈물을 닦으려 하지도 않고 말했다. 그저 남편에게 레이메는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꼭 좀 전해주세요. 구사나기는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이렇게 물었다. 경찰서까지 저와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고 유미코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리사키의 집 앞에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그 안에는 후배 형사 마키다와 또 다른 2명의 형사가 타고 있었다. 사전에 연락을 해 대기하게 한 것이었다. 구사나기는 그들에게 유미코를 넘겨주었다. 먼저 가 있어. 나는 곧 본부로 돌아갈 테니까. 구사나기의 말에 마키다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동을 걸었다. 뒷자리에 앉은 유미코는 앞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구사나기는 차가 떠난 방향과는 반대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20m 정도 떨어진 곳에 구사나기의 차가 서 있었다. 그리고 유가와는 조수석의 시트를 뒤로 젖힌 채 잠들어 있었다. 구사나기가 차에 타자 유가와가 눈을 떴다. 끝난 모양이군. 정말 하기 싫은 일이지. 그러니까 월급이라는 걸 받지 않나. 구사나기가 조수석에 앉은 유가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에도 자네가 많은 도움을 줬네. 정말 고마워. 나야 탐구심을 만족시키면 그만이지. 자네가 그렇게 인사할 필요는 없어. 그래도 자네의 추리를 듣지 못했다면 우리는 결코 그 여자를 의심하지 못했을 거야. 유가와의 추리를 들었을 때 놀라움이 되살아났다. 그가 최초에 내뱉은 말은 모리사키 레이미의 어머니가 수상하다는 것이었다. 그 첫 번째 근거로 사건의 정황을 들었다. 어머니가 엽총을 들고 딸의 방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침입자가 있다는 걸 확신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닐까. 그리고 그만큼 큰 소리가 났다면 레이미 본인이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차리고 깼을 거야. 그런데 실제로 본인은 잠들어 있었고 범인은 그저 아주 조용히 조심스럽게 침대 쪽으로 다가갔을 뿐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어머니 홀로 위협을 느끼고 이미 들고 있던 그 거창한 엽총을 발사했다는 거 아닌가. 그러니 나로선 뭔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그런 다음 유가와는 대담한 추리를 전개했다. 이번 사건 전체는 전부 기획된 사건이 아닐까라는 것이었다. 그 어머니가 정당방위를 빙자해 사카기를 죽이려고 했다면 그 동기가 뭐라고 생각되나?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는 예지몽의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 꿈의 내용 속에 그녀에게 아주 불편한 뭔가가 숨어있지 않을까. 사카기가 꿈을 꾸었다는 17년 전 그와 모리사키 유미코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었던 거지. 아직 어린 남자아이와 그녀 사이의 물리적인 접점. 그런 거라면 이미 어른인 모리사키 유미코 씨가 사카기 집 부근으로 가야 가능한 일이 아닐까. 어쩌면 그것도 아주 자주 말이야. 하지만 그 사실을 그녀는 숨겼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결혼한 유부녀가 어떤 특정 장소에 자주 간 사실을 숨겨야 할 이유. 그런 이유는 그리 많지 않지. 불륜. 구사나기는 바로 그 단어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의 사카기 주변에 모리사키 유미코의 불륜 상대가 존재했다고 봐야지 않을까. 그리고 초등학생이 어른 남자와 친하게 지낼 기회는 사실 별로 없거든. 같이 놀던 친구의 아버지. 어쩌면 그게 타당한 선일 거야.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아버지의 당시 생활을 조사해보라고 유가와는 부탁했던 것이었다. 아주 묘한 사건이었어. 자동차 키를 찔러 넣으며 구사나기가 애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카기는 지금도 자신이 왜 모리사키 레임이라는 이름을 꿈에서 보게 됐는지를 몰라. 어린 시절에 인형 하나에 얽힌 추억이 자신을 꼭두가시처럼 오랜 세월 조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단 말이지. 글쎄, 어쩜 인간은 모두 무언가에 쉽게 조종당하고 있는 존재일지 모르지. 유가와는 그렇게 말하며 찻장 밖을 내다보았다.